빨리 일어서게요. 빨리 일어서기다. 자, 김만 여기다 나와요. 국민의 공리를 정진하며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정진에 노력하여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정진에 노력하고 국민의 자유와 공리를 정진,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정진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이 돈 갖고 생활이 안 되거든요. 이러다 죽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이런 식으로 도둑놈으로 몰아가는 이런 행정이 있습니다, 이게. 다수 의견에 비춰봤을 때 다수 의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하자와 모순,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소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잘도 돈에 돌아가네 미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안녕하십니까, 박혜진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취임 선서에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약속을 지킨 대통령은 얼마나 될까요? 4년 전 오늘 당시 우리의 대통령은 국민과 아이들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때로 매도당하거나 무시당했고 이 침몰의 진실을 묻는 노란 리본의 외침은 소수 의견에 머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촛불과 시대의 바람이 다수의 마음에 노란 리본을 옮겨 달았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많은 소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세상을 바꿀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살지 않아서, 비정규직이라서, 여성 혹은 남성이라서 당신이 작아진 적이 있다면 반갑습니다. 당신도 소수자입니다. 미친놈이 자전거를 낮에 타는데 어디 밤에 타는데야. 너무 도를 넘은 거 아닌가요, 이게? 싫어하냐? 자, 소수 의견 뉴스의 맥락과 행간을 읽어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주실 우리 MBC 경남의 신동식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리산 천왕봉 정상에는 경남 서부 지역에서 얼마나 깊은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소수 의견이에요. 이번에 처음에 알게 됐는데요. 방송법에 의하면 소수의 목소리를 방송이 충실히 대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네. 하는 구절이 있다는 방송법 자체에 그게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수의 지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다수는 처음부터 다수가 아니었거든요. 결국에 소수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또 바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의 천병에 좀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그렇게 서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떠셨어요, 우리 신 기자님은? 사실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인데 중앙에서 봤을 때는 이게 소수 의견으로 계속 묵살돼 왔었어요. 그렇죠. 소수 의견 자체가 하나의 역사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할 때 소수 의견은 사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역사가 될 수 없는 거다. 예. 사실 이 두 분이 지금 저희 소수 의견 시작함에 있어서 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는지 그 핵심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시사평론가도 많고요. 네. 또 기자분들 많이 계신데 두 분이 뽑으셨거든요. 네. 저를 섭외하신 뭐 여러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하나같이 성대모사를 얼마나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성대모사요? 네, 그런 얘기들을. 시사평론가신데? 네, 요즘에 시사평론가들이 워낙 많아서 예. 그리고 뭐 변호사, 교수 이런 버젓한 직함이 있으신 분들까지 막 치고 들어오는 시장이 돼버려서요. 하긴 요즘 너무 시사평론가의 직함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평론가는 많은데 평론이 없다. 오직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대모사로 비장의 무기가 한두 개씩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성대모사를 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럼 좀 뭐 시작하셔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한 번쯤? 뭐 한 번 가볍게 하자면은 삼김씨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JPA. 요 정도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달까지 하고 가게 마무리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너무 힘들어 못 버텨가지고. 한 사람 밑하다 보고 한게 맨날 비교 이런 거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자체로 사람이 없습니다. 아파트 값이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 빠졌으니까. 지금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떤 지원들이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지원 내역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주는 쪽이 또 확대가 되는 것이 있고 직업훈련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라든가 또 자녀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고용 내지는 재고용에 관련된 그런 지원들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때요? 뭐 이야기를 들으면 뭐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고 노동자들에게 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정부에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기를 고용 관련한 그 개선된 지표가 없다라는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끼쳤는지는 잘 알 수 없는 대목이고 네. 그리고 이거는 좀 빈축을 살 만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다만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고백 아닌 고백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얼마나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떠나서 이 위기 사태를 맞이한 주민들에게 좀 다독여주는 그런 효과 정도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직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위로금 정도의 느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영시도 처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고용 위기 지역으로 유지가 됐거든요. 네. 근데 3년 뒤에 다시 통영시가 고용 위기 지역으로 또 지정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 생태계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런 단계적인 처방들 가지고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예. 아까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STX 조선인데 네, STX 조선해양 노사가 자구 계획안 제출 시한을 넘긴 오늘 새벽 인력 감축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이 자구안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상여금이 기존에 600%까지 깎였어요. 네. 그거를 이번은 300%까지 절반을 더 깎았고요. 그리고 5년 동안 통상임금의 5%를 줄이겠다. 그리고 5년 동안 모든 직원들이 6개월씩 돌아가면서 무급휴직을 하겠다.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을 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료들 중에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남고가 아니고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같이 살아보자라고. 예, 결정을 내린 거죠. 네. 예. 근데 아까 처음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회사가 693명 가운데 515명을 해고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사실 이 정도가요, 이 수위가 생산직 75%에 달하는 인력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된 걸까요? 이거는 조선업체에서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최소 인력들만 정규직으로 유지하고 프로젝트나 조선업이 흥할 때 쉽게 사람들을 모아다 쓸 수 있는 인력들을 비정규직 협력업체로 고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장 쉽게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인건비를 줄이자. 우리 정규직을 그냥 계약직이나 협력업체로 돌리면 된다라고 쉽게 판단한 겁니다. 이 회사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경영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또 있거든요.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비난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컨설팅 나온 결과를 정부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정부가 그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 컨설팅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회사가 한 게 아니라 그 외부 인력이 제3자의 눈으로 본 겁니다. 컨설팅을 한 업체가 어디냐면은 삼정회계법인이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이 회계법인이 과거에 STX에 대한 감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STX가 분식회계를 통해서 영업 적자라든가 자본 잠식 이런 문제들을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2013년경에 들어오면서 그게 드러나고 결국에는 4년 전 딱 이맘때입니다. 2014년 4월 15일에 상장이 폐지가 되면서 STX 주식이 쉽게 얘기해서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삼정회계법인이 사실은 이 STX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감사를 네.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 감사를 했었다는 게 그때 나타난 거잖아요. 예, 보통의 부실이 아니라 2011년, 12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적정 의견이 뭔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회계의 어떤 등급 중에 가장 후한 점수를 준 것이죠. 네. 예, 그런 기업이 바로 몇 년 뒤에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서 많은 또 주주들을 울린 그런 사건을 낳고 말았습니다. 회계법인이 원래 주 업무가 감사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 비업무인 이 뭐 회사 컨설팅 업무까지 같이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외국도 그런가요? 지금 국내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본말이 전도가 돼서 감사보다는 컨설팅 쪽에 훨씬 무게가 많이 실려 있고 왜 그렇죠? 감사 쪽이 돈이 쉽게 얘기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업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때 감사 기간이 짧다거나 그리고 사실상 OEM 방식으로 기업이 원하는 방식의 회계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동시에 삼정회계법인뿐만 아니라 되게 심각한 것이 지금 현재의 그 각 기업의 어떤 주주들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들이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피해액에 대해서 계속 배상을 하라라고 하는 판결이 또 떨어지고 있고 STX 같은 경우도 피해액 60% 정도를 강덕수 회장이랑 삼정회계법인이 연대해서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회계법인들 입장에서 나중에 소송에 걸려서 피해를 보느니 이제는 좀 어떤 기업 감사라든가 이 문화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내놓은 게 그래서 이제 2016년 4월부터 회계 감사를 맡은 곳에서 컨설팅을 하지 못하게 한 곳에서 하지 못하게 그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 그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책임을 과연 다 했는가? 원래 그 산업은행 같은 곳은 국책은행이라서 경제 개발이나 아니면 수출 지원 이런 것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한 거 보면 오히려 그동안 쏟아부은 공적자금 6조 원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사실 산업은행에서는 저희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산업은행은 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만든 은행인데 마치 은행을 위해서 산업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은행에 좀 불리하면은 산업을 망가뜨려서라도 해결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많이 보여와서 그렇다면 그게 국책은행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까지 수많은 그 적자를 났던 거는 경영상의 실패입니다. 워낙 저가로다가 그 수주를 하고 그다음에 선수금 받아가지고 그걸 엉뚱한 데 투자하고 이런 경영상의 실패로 인해서 생긴 적자이지 노동자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아서 일 안 해서 생산성 떨어져서 생긴 적자가 사실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어떤 공정성과 신뢰성이 국제 기준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사실 이제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몸무게 다는데 저울이 잘못됐으면 이거는 몸무게 달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저울의 역할을 하고 자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측정의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 회계법인인데 회계법인의 신뢰가 많이 이렇게 망가진 상태고 굉장히 불합리하고 소모적인 지금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진짜 한때 이제 호황기 때 STX가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뭐 이렇게까지 위기를 맞게 된 것은 당시 경영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실 감사를 했던 회계법인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이분들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강덕수 회장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분식회계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받았죠. 그런데 2015년 10월 2심에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덕수 전 STX 회장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국민들께 심혈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업을 하다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든가 투쟁을 했다가 손배가압류가 걸리는 사례들이 대단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게가 파탄이 나거나 혹은 노동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태도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경영진이나 또 대주주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경영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는 정도가 굉장히 가볍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고통이 분담되는 것이 아니라 전가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의 구조가 바뀌면서 사실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 기업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해 가는 어떤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고통 분담도 적절해야 그게 이제 사회적 갈등도 또 비용도 좀 줄이게 되고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산업이 쇠퇴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노동자가 설령 실직 실업을 할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생계가 불안해지거나 또 향후에 다른 곳에 취업할 가능성까지 봉쇄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인 좀 고민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지금 이제 노동자들이 절대로 차라리 임금이 깎일지언정 잘릴 수 없다라고 나오는 것은 한 번 비정규직은 계속 비정규직이 되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이고 생계에도 바로 막대한 타격이 끼쳐지는 거라서 그래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를 지고지선의 어떤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또 되어버린 것이죠. 자, 오늘 소수 의견의 첫 이슈로 위기의 경남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패널들이 발견한 오늘의 소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지금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저는 뭐 되는 걸로 얘기를 할게요. 그 뭐 조선소에 일하시는 아니면 우리 경남에 사시는 분들의 간절한 바람. 자, 조선업 이제 바닥 찍었다. 이제 치고 올라가자. 저는 지역 경제 위기로 이미 실직을 해서 지역을 떠나셨거나 또 일자리를 찾아 헤매시는 분들이 더 소수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렸다고 해서 계속 이대로 있게 놔두지 말라. 그리고 잘렸다고 해서 바로 생계에 타격이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원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일로 좀 많이 하는 편인데 30일이시면 제가 30개로 다 하는 편입니다. 저는 스타일이. 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주 5일을 그럼 꿈에도 못 꾸고 심지어는 35일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저는 30몇 개 했지. 오전에 8탕, 오후 9탕, 17탕을 뛰니까 30일 근무를 하는 건 오전, 오후반 일인데 오전만 하면 되는데 오후반까지 꽃배기를 해버리니까 거기서 5일 더 했다고 보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근무를 한 5일씩 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렇게 하루 종일 근무를 하면 네, 피곤하죠? 피곤하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사고도 나는 확률도 많고 피곤하니까. 네. 한 달에 35일, 하루 18시간 이 근무 시간이라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가능한지 참 궁금할 수 있는데 예. 이미 입증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요. 가능하기는 가능하다. 네, 그것이 진주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아이고. 버스가 보통 새벽 5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오전 근무하시는 분이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러면 9시간 근무가 끝나요. 예. 그런데 바로 퇴근하셔야 되는데 오후 2시부터 한 11시까지 운행 9시간을 더 하시면 한 분이 이어서 계속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전하시는 본인의 어떤 건강 장담 못할 뿐더러 예. 그분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서 과연 시민들을 상대로 친절한 서비스가 가능하겠는가. 서비스는 고사하고 너무 피곤해서 쉴 시간조차도 없으니까 졸음운전 굉장히 문제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일단 차는 돌아야 하고 운전할 사람은 없으니까 오전에 근무하신 분이 오후에 그 차를 계속 도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는 임금이 작다 보니까 연장 근로를 해야만 남들이 받는 정도의 임금을 받아가는 겁니다. 예. 이제 쇠는 작고 뭐라고요? 금전이. 예. 아주 임금이 택도 없어요. 아주 작아요. 거의 20년차 되시는 분이 20년차 들어간 분들이 급여가 딱 22일 주 5일 했을 때 주 5일 했을 때 179만. 진주에는 유난히 작게 주는 거예요. 기사를 더 충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또 임금이 적으니까 기사 모집도 안 되고 있고 악순환인 거죠, 네네.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회사가 아닌 진주시를 상대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버스 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성만 따질 수 없는, 수익성만 따지게 되면 결국에 시민들이 불편해질 수 있고 오지로 또 교통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재정 지원에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표준 운송 원가라 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뭐 관리 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 시설에 대한 비용들을 계산을 해서 시내버스 한 대가 1일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가 버스 회사에 재정을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낮게 잡히면은 아무래도 좀 빠듯하게 버스 회사에서 살림을 또 꾸리게 되겠고, 이 돈이 나오는 흐름이 어디인 것이냐 이걸 따졌을 때 회사보다는 재정을 지원하는 지자체 쪽으로 무게가 더 실려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항의 대상도 지자체 쪽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7차례 교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되지 않자 저희들 노동위원회에 이제 조정 신청을 함께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단순한 거죠. 2017년도 결정된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그 부분을 책임져 달라, 사용자가. 사용자는 시로부터 받은 운송 원가가 그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거는 책임을 지고 예산을 더 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와 사용자 사이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이 표준 운송원가가 서울 같은 데는 68만 원 대당. 진주는 이게 진주 거고요. 진주는 53만 6,800원입니다. 이게 얼마 차이 납니까? 이게 이제 서울 거고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임금 차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부 항목이 쫙 있는데 제일 위에가 급여 부분이네. 급여 부분이야. 급여 부분이 10만 원. 아까 이게 대당입니다. 대당. 한 대당. 진주시 표준 운송원가로 인건비를 계산하면 시급 6,700원. 올해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근데 이제 매년 인건비 인상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평균 5년 임금 인상률을 반영해서 임금비는 인상을 해 나가고 기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운수업체들이 수용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네, 이게 지금 버스 회사하고 진주시하고 굉장히 지금 대립 상황인데 이게 조금 이야기 복잡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진주시는 운송 원가를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총액을 주면 그걸 알아서 잘 쪼개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게 진주시의 입장이고요. 버스 업체는 처음부터 운송 원가를 산정할 때 그 기준 자체를 올려라, 인상하라. 이게 지금 버스 업체의 얘기입니다. 작년에 6월달 노선 개편하면서 모든 차에 대한 그 노선권은 시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시에서 노선권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운수업체겐 재정지원금이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표준 운송 원가가 낮으니 최저임금을 맞춰줄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차라리 원이 제대로 해주든지, 우리 버릴 때는 120번 노선이야. 하루에 100만 원씩 벌었어요. 100만 원씩이에요. 지금 53만 원 주고 제가 다 뺏들어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그지요?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오늘 처음 듣는다 그 소리죠. 고정비 운송 원가가 그래. 우리 기름 뗄 만큼도 다 안 줍니다. 오늘 처음 들으신 게 많으시죠? 이해가 되고 막 기사 아저씨 이해가 되고. 이런 상황에 진주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상여금을 기본급화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걸 불법이라고 편법이라고 니네를 비난하지만 그런 방법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버스 노선을 그 권한을 가져가 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그만큼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치 최고임금처럼 되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최저임금은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금액이라는 그렇죠. 것이죠. 근데 마치 최저임금이 채울 수 있는 임금의 최고치인 것처럼 돼버려서 예. 거기에 미달하는 표준 운송원가를 책정해놓고 그 사이에 있는 갭은 알아서 사측에서 채워라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고 네. 물론 이제 버스 회사 측이라든가 노동자들도 무작정 시에다 대고 이것저것 다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법정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시 측에서 우선적으로 자기 책임을 인식을 해야 되는 예.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얘기가 이미 지적이 됐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주시의원이 내년에 분명히 최저임금이 올라갈 텐데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주시의 교통과장이 법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올리면 된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도 그 법이 바뀌면 우리 거기 맞추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분들은 두 분 다 퇴직하시고 안 계세요. 그리고 진주시는 우리는 총량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초의원 할 때 경험을 했던 거지만 어떤 공무원한테 질의를 할 때는 그분의 정년이 언제까지인가 그거를 꼭 체크를 먼저 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네, 그분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절대 감당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조금 좀 외부의 시선으로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시민 평가단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올려도 업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에 모자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주에 4월 11일에 4개 회사가 진주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으로는 7월 달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버스 업계가 재정 파탄에 이르고 결국 차량이 멈출 수도 있으니까 예. 우리랑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우리가 당사자다. 예. 논의 테이블은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진주시에 협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자, 이번 이슈 진주시의 버스기사 최저임금 논란을 바라보는 소수자의 시선 듣고 이 이슈 마무리하죠. 우리가 낸 버스 요금으로 다 안 되더나?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냈던 세금으로라도 어떻게 해라? 예. 버스 업계를 살리려면 버스를 많이 타주세요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버스 많이 이용합시다. 버스 캠페인 같았어요. 자, 버스 문제로 진주시가 시끄러운데 이번에는 진주시장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진주의 한 언론에서 이창희 진주시장이 근무 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목욕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을 빚게 된 거죠. 정확히는 진주의 3개 언론사인데요. 모두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네. 이창희 시장이 근무 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수차례 목욕탕을 방문한 사실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관용차 타고 목욕탕 가는 거 이거 네.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지방 공무원 법이 있고요. 또 지방 공무원의 복무 규정이 있는데요. 예. 사적인 일을 위해서 출장 시간을 소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지금 선출직 공무원인 뭐 시장이라든가 시의원 이런 분들은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런가요? 알려져 있죠. 이게 그래서 위반은 맞는데 벌은 받지 아니하는 지난 3월 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남 의령군에서 있었던 일인데 도박 신고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 도박 장소로 의심되는 곳을 뭐 문을 두드리고 했겠죠. 그런데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결국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뭔가 이렇게 좀 바쁜 흔적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나더니 군수님이 거기서 나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도박을 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도박 사실은 명쾌히 확인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근무 시간에 전혀 공무와 연관이 없는 장소에 있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좀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진주시장이 이 목욕탕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태 이후에 태도를 가지고 또 더 논란을 빚기도 했다면서요. 공식적으로 사과문이라고 하진 않고 입장 자료라고 해서 이제 공보실에서 보내왔는데요. 예.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긴 한 거네요. 문서를 보내왔으니까요. 예. 이렇게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근무 시간에 개인 용무로 목욕탕을 출입한 것은 시민들에게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려서 사과한다. 네.
하지만 이제 시장의 업무가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휴일도 없는 강행군인데다가 예. 개인적인 정비 시간을 가진 거다. 자기를 누군가가 계속 미행 잠복하면서 촬영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침범한 것이다. 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가 여론을 악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불손이요? 네네. 불손? 네네. 불손. 네네. 오만불손 그 불손이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걸 보고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예. 찾아보니까 이게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은 이제 불손은 명사고 예. 말이나 행동 따위가 버릇없거나 겸손하지 못함. 근데 잘못 발음이 나왔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실에 여쭤봤는데요. 예. 제가 물어본 순간까지도 이렇게 썼다는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본인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구두로 받아 적는 가운데 오타가 났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시던데. 예.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평상시에 시장님의 의중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미디어 오늘이 놀랄만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런가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가 썼나? 네가 그걸 썼나? 니는 썼나 안 썼나? 니도 그 해당 사항 아이가? 좀 응? 말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니 나이가 체크하면 아니 나이가 체크하면 이거 어리시더라도 말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그럼 어찌갖고? 예? 어찌갖고? 당신 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당신을 묻고? 예? 어?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있어 봐. 시장님. 그럼 당신이라고 예? 그럼 뭘 굽고 야이 새끼야 굽까? 그럼 욕을 하시지 그러면은. 그 당신을 굳이 뭐 잘못했나? 아니 욕을 하시지. 니 처음 보니까 너는 니 예? 처음 봐. 아니 욕을 하시지 그냥. 그럼 내 니 처음 봐. 어? 아니 요즘 그런 말 쓰잖아요. 이건 실화냐? 네. 이건 실화입니까? 레알. 장희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좀 격의 없이 대화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다라고 하실 것도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기 어떤 김수일 과정 없이 평론가님 격의 네. 없이 저랑 대화하실 때 혹시 네. 그런 표현 쓰실 건가요? 그분의 격의와 저의 좀 격의는 다르니까요. 다르겠죠. 예, 예. 이거 사과는 했나요? 이 해당 기자한테? 사과를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시장 입장이 목욕탕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지만 그 기자한테는 사과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그 청렴 실천 교육이라고 4월 6일에 있었는데 예. 그때 그런 발언을 또 하셨다고 하네요. 근간법원들이 그 1년을 미행을 했어요. 불법 사찰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지금 좀 그렇습니까? 여름 뒤로 누가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몰래도 촬영 나가고 시민들에게는 내가 미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당사자들은. 당연히 사과는 해당 기자에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슨 고소를 했다 뭐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은데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확인은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예. 이게 고소장 접수증인데요. 예.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이게 시장님이 그 목욕탕 기사를 쓴 그 기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바로 그 다음 날 시장님 명예가 아니고 진주의 한 시민이 시민의 이름으로? 네, 한 시민이 해당 기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민주시민인 거죠. 장희 시장께서 한 70일 정도, 그러니까 2017년 12월 29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7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13회 정도 이 목욕탕을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충 5일에 한 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 사찰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목격만으로 충분히 네. 제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단체장 입장에서 굉장히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과로할 수도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뭐 비록 낮이지만 잠시 갔다 오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지역 정치를 했던 입장에서. 근데 70일 동안에 13회다. 이것은 뭐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잘 안 되는 것이겠죠. 예. 자전거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서 밤에 못 탄다고. 아이 미친놈이 자전거를 낮에 타는데 어제 밤에 타는 거야. 운동한대요. 자전거 타고 밤에 운동하는 거 있네. 하드롱 되고 가로등하고 이 정신 나간 놈들이야.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뭐 해전하고 말조라고 마구주라고 뭐 똑같은 거야 이게.
자전거를 어떤 거 만들어주는데 가로등 달아주고 가로등 달아놓으면 이제 또 좀 있으면 그냥 앉아 심심하게 음악 틀어주고 이러면 돼요. 여름에 더우니까 조금 덮어주고. 너무 도를 넘은 거 아닌가요, 이게? 시민들 입장이나 아니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평상시에 봐왔던 시장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니까 네. 뭐 다른 발언이 나오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스타일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것이 계속해서 정치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왕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 네, 더 그렇게 오히려 좀 찔끔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 예.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 사과해라부터 사퇴하십시오까지 온갖 공세가 빗발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일이 커질 것으로 더 예상돼서. 여유롭게 응수하면서 진주판 트럼프가 아닌가. 그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 대한 폄하 발언 이거 가지고 좀 확인 전화를 좀 직접 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이 공개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통화 상으로는 사과한다라고 예. 말씀하셨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목욕탕만 사과하셨지 그 이후에 공개된 기자들과의 막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이슈를 바라보는 소수 의견 어떠신가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저는 아까 전에 자전거 도로에 가로등 달아달라고 했던 네. 그 시민의 관점에서 그분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일과 시간에 목욕탕 가는 사람도 있는데 왜 밤에 자전거 못 타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회 구성원의 고른 지지를 받는 공통된 의견, 이게 바로 여론입니다. 지금 경남의 여론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여론 사이에 보이는 소수 의견까지 함께 읽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론조사가 사실 이제 적극 활용되는 그 기간이 선거철이라서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엄청 바쁘시겠어요. 많이 바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MBC 경남에서 되게 획기적인 기획을 했거든요. 네. 이제 매주 조사를 해서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중앙 언론도 이렇게 기획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제가 할 일이 되게 많겠구나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좀 부담감도 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몸풀기라 생각을 하고 가장 기본적인 조사부터 실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경남 지역의 대통령 지지율은 얼마가 나올지 저도 궁금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긍정평가가 52%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41.7%가 나왔고요. 예. 지난주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의 대통령 지지율은 68.1%였습니다. 예. 전국보다 지금 경남이 약 16%포인트 낮죠. 그러네요. 부산, 울산, 경남으로 리얼미터 자료를 보면은 부산, 울산, 경남은 59%였습니다. 예. 부울경에 비해서도 약 7%포인트가 낮습니다. 낮는 거. 연령별로 보자면은 눈에 띄는 것이 30대입니다. 30대가 일반적으로 가장 진보적이고 현 정부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내리는 연령대로. 것이 네, 예. 가장 연령대거든요. 그쪽이. 근데 43%가 긍정평가 나왔고 꽤 부정평가는 낮으네요? 예, 상당히 낮습니다. 저도 조금 의외인데 이 부분들은 승리자님께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뭐 40대 정도는 이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네네. 30대는 대학을 졸업해도 어디 갈 데가 없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또 최근에 조선 경기나 제조업 경기가 악화되면서 예. 이직률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사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국정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성향과는 조금 무관한 건가요? 예, 그렇죠. 일단 보수, 진보 그런 어떤 정치적 성향보다는 경제, 자신의 삶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해 경남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냐? 이것도 여쭤봤거든요. 산업 중소기업에 신경 써달라. 이 답변이 가장 지금 많이 나왔어요. 28.5%로. 사실 우리가 소수 의견 첫 그 아이템으로 다뤘던 내용도 산업과 그 중소기업 이야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문별로 물어서 뭐 산업, 중소기업 하면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세 다리의 이름을 두고 남해군과 하동군은 지난 2011년부터 대립해왔습니다. 결국 지난달 9일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회 표결을 통해 노량대교로 이름 지었습니다. 남해군은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어서 다리를 둘러싼 논란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보셨다시피 이번에 장명 문제인데요. 남해 하동을 잇는 새 다리 이름으로 뭐가 좋겠느냐, 경남도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죠. 네네. 예. 사실 그 바다가 노량해협이고, 예. 그리고 양쪽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가 있고요,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가 있습니다. 사실 두 지역을 아우르는 지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민원이 있으니까.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결정이 된 건가요? 이게 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네네. 아까 12대 6으로 노량대교로 결정이 났는데 어쨌든 남해군에서 계속 반발하고 있는 네네,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경남도민들 전체 생각은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면? 노량대교가 적합하다, 좋다라는 것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37.7%가 나왔고요. 네. 남해 하동대교가 2위입니다. 21.6%인데요. 그러니까 차이를 보면은 한 15%포인트 차이가 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조사의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에서 노량대교가 남해 하동대교보다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네요. 아까 남해군에서 추정했던 제2남해대교는 남해 하동대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0.8%가 나왔습니다. 예. 네. 남해군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면? 남해군은 즉각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지명위원회에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이의 신청을 불인용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아. 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정당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기 때문에 예. 이걸 취소하거나 재심의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정한 건데요. 번복하지 않겠다? 네네, 그렇죠. 예. 남해군은 이제 이달 말까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지명 결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겠다. 그 여부를 결정하겠다. 지금 정말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네. 네. 배경음악을 아주 잘 썼습니다. 아주 으르렁대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데 이번 여론조사 마지막 질문이 막말에 관한 거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경남에서도 몇 건 있었죠. 네네. 예. 방금 진주시장은 충분히 보셨을 테고요. 이게 정치인과 막말 이 단어가 연관 검색어가 된 지 참 씁쓸하게도 꽤 오래됐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남도민들은 어떻게 정말 생각하시는지. 전체 결과를 보면 부적절하다 네. 84.2%가 나왔습니다. 근데 허용 가능하다는 15.8%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또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 조사에서 이 정도의 격차가 나온 것은 사실상 부적절하다가 압도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네. 겁니다. 이건 뭐 다른 지역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우리가 또 제목이 소수 의견이다 보니까 상당히 뭐 차이가 나지만 허용 가능한 언행이다. 그런 막말도 이런 소수 의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허용 가능하다. 그것을 한번 볼까요? 그러죠. 네. 왜 그런지. 근데 딱 여기서 숫자에서 허용 가능하다를 100%로 보기 때문에 약간 예. 착시역산이 있어요. 예. 아까 알려드렸죠. 허용 가능하다가 한 15% 가량 정도 나왔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네. 보시기 바랍니다. 예. 1위가 왜 허용 가능한지 1위가 소신 발언이다. 소신 그러니까 동조를 발언이다. 하는 겁니다. 예. 본인의 생각으로 동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해력, 그러니까 돌발 행동이지 않냐. 그 정도는 봐줘야지. 그것이 17.9%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그런 말을 했었죠. 막말 논란이 생겼을 때 네. 이게 얼마나 인간적이고 서민적인 거냐. 또 그 서민적이라는 말 때문에 또 논란이 예, 소수 일었잖아요. 의견으로서 예. 그런 것에 동조하는 응답이 16.9%가 나왔습니다. 네. 그 외에 해당 발언이 옳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소신 발언하고 비슷한데요. 13.4% 막말하는 게 사회 지도층의 권리이다. 권리이다? 예, 이런 예. 응답도 나왔어요. 예. 예, 4.8%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포용 가능하다라는 응답이 15.8%. 예, 그 정도 왔기 때문에 예. 조금 순화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상당수 84.2%는 네. 이 정치인의 막말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예. 보신 거고요. 대다수가 이건 아니다. 품위. 네. 본인이 보기에도 이거는 품위 훼손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43.3%가 나왔고요. 정치적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불순한 목적이다. 예. 라는 응답 또한 21.3%로 2위로 나왔습니다. 이 조사 어떻게 하셨는지 잠깐 소개해 주셔야죠. 예. 지난 4월 10일에 경남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경상남도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드릴 텐데 아무래도 관심은 이제 경남에선 경남도지사, 경남도 그렇습니다. 교육감 관련된 판세에 관심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경남은 정말로 핫한 곳입니다. 지금 뭐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빅네임도 많고 하지만 이미 판세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예.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김경수 후보, 김태호 후보가 지금 리턴 매치를 벌이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지금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전국 17개 중에서 경남이 아마 전국적으로도 가장 핫한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는 점치기가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다음 주 결과가 그렇죠. 어떻게 나올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네. 자, 다음 주에 이 경남도민들이 생각하는 경남도지사는 누구인지, 또 지지와 별개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또 누구일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주 소수 의견에서 여론조사를 6.13 지방선거까지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판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마 지표를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네. 제 예상으로는 분명히 김경수 후보와 예. 김태호 후보가 아주 박빙의 승부를 거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각각의 지지층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다른 조사에서는 설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좀 역동적으로 다다음 주부터는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의미 있는 변화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입사를 공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뭐 매일 출근하는 길이죠. 들어가고 싶죠. 저 위에 글도 쫙 써갖고 저기 그때는 함께 살자, 함께 살자면 우리를 다 죽여라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잘못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당연히 뭐 있고 다른 걸 찾죠. 근데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생산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일을 전부 다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돌아온 거는 이거예요. 그럼 그 경쟁한다 사람들이 책임을 지냐? 안 지거든요. 결론은 노동자들한테 다 뜸떡이 넘어오는 거예요.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노동조합이 없는 데를 다니시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 뭐 고맙다 그래요. 고맙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가 번 거를 거진 다 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 달에 번 거를. 그래 이유를 물으니까 이거예요. 본인은 무서워서 얘기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니 고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가니 언론에서 얘기를 해주니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그런 게 보인다는 거죠. 경남의 고용 위기가 사실 조선 이 산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GM 군산 공장 폐쇄 발표 이후에 안타깝게도 또 3명의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10년 전에 있었던 쌍용 자동차 사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싸움을 계속 지속 중인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유경종 씨를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해고 노동자라고 소개를 시청자분들께 해드렸지만 해고되기 이전에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하셨던 건가요? 저는 조립팀에서 일을 했었고요. 정규직과는 달리 비정규직으로 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2005년쯤에 정규직 노동자들 해고되기 전에 예. 정리 해고를 당했죠. 예. 예. 근데 유경종 씨의 형님도 이 쌍용자동차에서 같이 근무를 하셨었다면서요? 예. 형님은 가공과에서 근무를 했었고 저는 조립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예. 2년 정도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면 네. 아마 희망이 있다. 예.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다들 그렇게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했던 거죠. 예. 근데 아까 이제 2005년에 해고 통지를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기억하시죠? 정말 정규직들은 그나마 해고 통지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는 계약 만료다, 회사가 일이 없다 예. 이런 형식으로 다 길거리로 쫓겨났던 거죠. 예. 그때 해고 소식을 듣고 또 이제 형님도 같은 회사에 다니셨기 때문에 아마 공유를 하셨을 텐데 뭐라고 그때 하셨었나요? 형님께서는 미안하다 이런 말만 되풀이했던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시길래 가슴 아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형제니까 알겠다 하고 제가 뭐 비정규직 잘리면 형님 너는 뭐 괜찮을 줄 아냐 좀 있으면 너도 잘릴 게다 이렇게 예.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이 나중에 이후에 정규직 해고가 실제로 일어난 2년 뒤에 예. 정규직들도 해고가 돼서 형님도 그럼 그때 해고가 되신 거고요.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내일 당장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어떡하지 이런 생각뿐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 집사람이 공장에 작은 뭐 창원에 있는 공장 식당에 이제 출근하는 걸 보고 너무 죄스럽기도 하고 가슴이 조금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감히 그 시간들을 헤아려 볼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주변에 동료분 중에는 상황이 참 어쩔 수 없이 그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직접 옆에서 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그 충격이 굉장히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평택과 창원 지역으로 쌍용자동차가 이렇게 창원에는 엔진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 엔진을 만드는 공장에서 사실은 라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여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고 정말 친하게 지냈던 형님께서 일주일 전에 술을 같이 마셨던 형님께서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정말 힘드니까 형님도 힘드니까 그 형님에게 미안함 그리고 그 형님을 좀 더 보살펴야 됐던 거 아닌가. 그래도 살아야 하니 어디 재취업 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고요. 예, 그때 당시에는 해고자들 보는 시선도 예. 굉장히 낙오자들, 인생의 낙오자들 지금도 이력서에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출신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쌍용자동차라는 말만 들어가 있어도 예. 불이익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아예 회사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쌍용자동차에 근무하셨었죠. 근데 뭐 때문에 해고됐어요? 이게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면접 볼 때 그 마지막 이야기로 연락이 안 오는 거죠. 뭐 때문에 해고되셨는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마치 쌍용자동차의 사태가 해고된 노동자들, 노동자들의 탓인 것처럼 낙인이 돼 있어서 어디 다른 데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그마저도 지금 어려운 실정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쌍용자동차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으세요? 예, 저는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로 다시 한번 쌍용자동차에 들어가서 외쳐보고 싶습니다. 함께 살자. 비정규직도 사람 아이가 함께 살자라고 외치고 쫓겨나도 정말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요즘에 그 GM이나 뭐 STX 조선의 구조조정 과정을 아마 쭉 지켜보셨을 텐데 그걸 보면 많은 분들이 10년 전에 쌍용자동차와 흡사하다, 많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경남 지역의 해고 사태를 좀 지켜보는 심경이 조금은 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지만 며칠 동안 공황 상태입니다. 공허하죠. 예. 그래서 옥상을 몇 번씩 올라갑니다. 밖으로 비춰지는 것은 싸움을 하네 이렇게 보이겠지만 굉장히 가슴 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죠. 네. 가족도 지켜야 되고 특히나 비정규직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일의 월세 걱정도 해야 되고 공과금 걱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GM이나 성동조선이나 경남의 전체 문제가 생겨 있는 사업장들을 전부 다 국가가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또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오늘 되게 어려운 자리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말씀은 인터뷰의 마무리로 꼭 하고 싶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정말 참다운 사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없앨 수 없다 하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그나마 소수 의견에서라도 청취해 주시니까 정말 기쁘고 감동스럽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서 기분 좋고요. 네.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GM의 비정규직 동지들과도 한번 인터뷰 좀 해주셨으면 그래야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예. 오늘 어려운 자리인데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건강 유지도 잘 하셔서 희망 고문 아니고 진짜 원하는 그 일자리에 돌아가셔서 신바람 나게 일하실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쌍용차 사태를 계속 이야기하고 기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이런 방식의 해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한국 노동자들의 집단 트라우마, 해고가 더 이상의 사형 선고가 아니기를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자, MBC 경남 소수 의견 다음 주에 더 낮은 자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